안녕하세요. 제3기 인생 프로젝트 새로운 생각 입히기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 이서영 작가입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겠습니다. My life span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세라면 향후 50년을 더 살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60세라면 향후 40년을 더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살아왔던 그 독법으로 향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내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24시간이라면 나는 지금 몇 시쯤에 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자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 삶이 24시간이라면 나는 지금 몇 시쯤일까? 자, 25세예요. 그러면 새벽 6시네요. 37.5세, 아침 9시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12시입니다. 12시인데 몇 살? 50살입니다. 50살. 말하자면 5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정오, 삶의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5세 정도가 되었을 때 24시간이라면 몇 시 정도일까요? 저녁 9시, 6시? 자, 87.5세가 9시 정도네요. 그렇죠? 100세를 24시라고 본다면, 즉 자정 12시라고 본다면 9시 정도가 되었을 때 87.5세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60이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60세가 되었음을 축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매우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 100세를 살 때 정말 건강하게, 그런데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목이 산모작이에요. 말하자면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3기, 이 3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할까? 만약에 60이라면 향후 40년을 어떻게 운용해야 정말 나다운 삶을 이 지구별에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사람 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두 가지의 관계를 갖습니다. 첫째, 나와 나 사이. 둘째, 나와 타자, 즉 나와 남.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의 원인은 나와 타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나와 타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존주의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을 많이 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갑 아니면 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birth, 탄생, 태어남, 그리고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거래요. 이 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지금의 나, 그리고 향후의 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C는 뭘까요? choice, 선택, change, 변화, chance, 기회, challenge, 도전.
이렇게 많은 C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choice입니다. 즉 선택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향후의 삶도 향후 100세를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가 나의 100세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의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그림은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조르주 쇠라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작가는 1859년에 태어나서 32세 정도 이 세상을 살다 갔어요. 59년에서 32년이면 1891년에 지구별을 떠났네요. 저는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 100년을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여행을 할까요?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해야죠. 그런데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취향이야. 난 저 그림 알지 못해. 그림 몰라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인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행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말씀드렸다시피 조르주 쇠라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어요. 이 작가는 25세에서 이 작가가 25세, 26세, 27세 3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림은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점을 찍어서 3년 동안 점을 찍어서 이 작품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 해 봄이 되니까 어때요? 풍경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잡초가 풀이 많이 자라서 그 전 풍경이 달라지고 이러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은 풍경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저 그림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또 2번 봐요. 그리고 3번 봐요. 저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네. 저런 그림이야. 그런데 점점 이걸 점묘화법이라고 하는데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인상주의는 사실 그 순간에 포착한 인상, impression,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간 포착을 해놓고 3년 동안 정성 들여 그렸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란 100세를 우리가 밀고 가야 되고 100세, 저는 이서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세를 살게 돼 있고 여러분도 각자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0세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을 사는 동안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 삶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100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knowing is one thing, doing anoth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knowing is one thing, 아는 것은 한 가지의 것인데 doing another,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조르주 쇠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혹은 감성으로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경험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각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감정과 감성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감정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봤을 때 좋다, 싫다, 음식을 봤을 때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는 것을 순간 결정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내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5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주 좁은 견지에서 좁은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바뀌어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자, 삶의 1기와 2기를 지나서 나는 지금 3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썼습니다. 1기는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시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2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꾸려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3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제 3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창조적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창조적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지금 매일 하는 5가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경험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다면 그 고기가 맛이 있어? 맛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림을 본다면 저 그림은 좋아?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 아이에게 좋은 경험, 칭찬을 하는 경험, 사랑받는 경험, 그리고 무엇을 해도 격려를 하는 이런 경험을 날마다 5번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늘 혼나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질시를 받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래서 A라고 하는 경험은 늘 격려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을 하는데 늘 두렵고 화내고 그리고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5번씩 이렇게 1년을 경험한다고 치면 5번의 경험을 365일 하게 되면 1825번의 경험을 내가 하게 되는 건데요. 늘 칭찬을 받는 A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 될 것이고, 인지적으로도, 즉 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에도 행복한 경험으로 내 안에 들여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2번째 B라고 하는 사람은 늘 혼나고 비난받고 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경험을 1825번을 1년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살았다면 18,250번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100년을 산다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내 몸이 경험하고요. 정서적으로도 그 부정적인 경험을 각인시키고요. 인지적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게 늦다고 얘기를 합니다. 1기와 2기는 이미 지나서 우리가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기를 우리가 살려면 나머지 100세까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60이라면 향후 40년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이 창조적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경험을 줄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는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서 과거에 살아왔던 1기, 2기의 삶과는 다른 지점을 포착할 수 있기 위해서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하는 5가지 경험을 적극적인 긍정의 경험을 내 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경험치가 긍정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가, 우리의 뇌가 긍정지향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좌뇌적 성향이 아니라 긍정의 우뇌적,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뇌적인 삶을 살게 되면 창조적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인생 3기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현재를 만들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과거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한대요. 자,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몸으로 경험했던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은 사실은 매우 한정적이죠. 만약에 내가 60년을 살았다면 나는 60년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나 한 사람의 경험치예요. 나 한 사람의 경험치를 가지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씨앗을 모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현재를 만들고 싶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치는 내 안에 이미 들어있으므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치를 내 안으로 들여야 돼요. 이게 뭘까? 저는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무엇이냐라고 어떤 철학자에게 물었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0년까지 살아왔던 생각으로 나머지 40년을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과거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새로운 40년을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현재를 만들고 싶다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플러스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좌뇌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인데 우뇌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영역이래요. 좌뇌라고 하는 영역은 한 사람의 일생이 경험한 것들이 들어있는 지식인데, 우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500만 년 역사, 그 DNA 속에서 전부 들어있는 것이 우뇌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적 인간으로서 향후에 제3기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3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재, 즉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사람인데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신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신탁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신탁에 가서 직접 물었더니 너는 네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아,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21세기에 지식인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식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삶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없으면, 안다는 것이 없으면 내가 옳다는 것도 모르고요,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즉 기준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지 못해, 알고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부지런히 배워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인간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드물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참된 인간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아다녀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로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손을 보여드리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매우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삶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삶의 노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이건 쇼펜하우어도 한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이에요. 던져진 존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얼굴로 이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즉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 하지만 태어났어. 그렇다면 인간답게 또 나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인데 기투하는 삶을 살자. 즉 내 삶을 던져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습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의 노예로서 살게 되고요. 삶의 노예로서 살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습관의 노예로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삶을 운용하는 이런 삶이 지금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1기, 2기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3기는 새로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한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이라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서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서영이라고 하는 존재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느끼고 감동하고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나,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나를 부단히 만나는 존재로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항상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개인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3차원의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저 바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자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의 나인 것처럼 우리가 향후 무언가를 하겠다. 인생 제3기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작업을 부단히 하는 지금 여기에 나가 겹겹이 쌓이면 제3기의 나는 1, 2기와는 다른 좀 더 멋진,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저는 요즘에 20대를 보면 마음이 가끔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요즘 20대를 보면 꿈도 없고 이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10대를 대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뒤의 나를 한번 생각해 봐. 그랬더니 수십 명의 학생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10년 뒤에 제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10대의 나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알려고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20세가 되었을 때 눈을 반짝반짝반짝이는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그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실제로 요즘 10대들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제가 본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그 10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만약에 내가 60대라면 60대까지 그런 삶을 혹은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과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1라운드가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수능 영어학원 선생님 혹은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억 연봉 정도의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미래를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제가 향후 100세를 사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투자했습니다. 10년을 투자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정도, 10년 정도 읽었더니 약 10,000권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10,000권의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직업을 갖지 않고 앉아서 책만 읽고 영어학원도 그만두고 과외도 그만뒀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 약 15억 정도를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저는 향후에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으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요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는 동인인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제가 쓰고 있던 책,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을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구입해서 읽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10년 정도를 투자해서 과거와는 다른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 10년간 경제적으로 무력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에 투자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꿈을 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서양 철학을 체계화시킨 헤겔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변증법이란 무엇일까요? A가 있으면 B가 A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와 B를 통합해서 C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변증법인데요. 우리가 습관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이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습관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습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습관의 노예로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다가 잠깐 9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그 9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나를 잠식해서 7시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내기를 걸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기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주인이 되기로 하자라고 내기를 걸었는데 A가 지고 B가 이겼어요. 그래서 B는 주인이 되었고 A는 뭐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A가 그 집안의 살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짓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B가 노예였어요. 맞죠? 그런데 이 B는 음식 만드는 것에 달인이 되고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것에 달인이 되었어요. 즉 언제 상추를 씨앗을 뿌리고 언제 이 상추가 이렇게 쑥쑥쑥 커서 수확할 수 있는지 어떤 때에 이렇게 뜯었을 때 가장 맛있는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하는 전문가가 되었대요. 그러면 주인이었던 B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A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의 실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가 되어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습관의 노예일까요? 주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베이컨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처럼 모시는 이런 것. 여러분 아이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인데요. 베이컨은 4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4가지의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첫째,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 그래서 소를 키우잖아요. 예전에 소는 풀밭에서 풀을 먹으면서 컸지만 지금 소는 양육됩니다. 그렇죠? 왜?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소, 돼지, 닭 이런 모든 것들이 사육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이 모든 동물들, 모든 자연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가면 물건을 거래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데 여와 야가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여당만의 논리대로 말을 하고요. 야당은 야당의 논리대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극장에 가면 어때요?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영화를 보죠. 그런데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청중들이 아래에 있는데 무대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극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습,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래서 이게 법칙이니까 따라와, 이게 전통이니까 따라와 라고 요구하는 것 혹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 쉽게 표현하자면 습관화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철학자 베이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Art of Love. 이것은 어떤 거죠? 사랑의 기술. 우리나라에서는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art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예술인데요.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하자면 art는 기술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rt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예술이에요. 자,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과 예술은 다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 성형외과 의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맞게 정말 예쁘게 혹은 멋지게 그 사람을 바꿔줘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혈관이라고 하는 것,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의대생이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눈으로 보지 않고도, 눈을 감고도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부단한 연습을 반복했기 때문에, 즉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히 습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한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프로페셔널이다. 나는 영어의 프로페셔널이야. 나는 사진 찍는데 프로페셔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만 예술이라고 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트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이것은 습관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술이 되려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과 예술은 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술적인 삶을 살고 있나?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술적인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3기 인생 준비의 관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좀 더 멋진 차를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샀을 때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욕망인데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점점점 커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50평에 살고 있으면 70평에 살고 싶고요. 70평에 살면 100평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몸이 있으면 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겹겹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즉 물질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행복으로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3기 인생 준비의 관건은 생각의 비약, 즉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인 글월문 배울학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월문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미워, 당신이 서운해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의 또 다른 형태인 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글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한글인데 말이죠. 요즘 사람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책을 던져주면, 책을 한 권 드리면 그 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혹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능의 사회, 초스피드의 사회, 이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지능과 초스피드의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각. 생각이 새롭지 않으면 창조와 창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상상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돼야만 돼요. 맞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기존의 생각과 융합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something different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인풋이 돼야 됩니다. 즉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플러스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유입되어야만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플러스 지혜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냥 길거리에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리고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지혜의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의 비약, 인생 준비, 제3기 인생 준비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55년에 이 지구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똑같이 도착했지만 빌 게이츠는 여전히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6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손등과 손바닥, 이 두 가지의 것을 주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CEO라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nvergence,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섭 잠깐 따라오세요. The place where, 장소, Apple has been standing, 애플이 서 있었던 장소, for the last decades, 지난 20년간 애플이 서 있었던 장소는 is exactly where, 정확히 computer technology, 컴퓨터 공학과 and the consumer electronics markets, 소비자 전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are converging, 통섭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난 20년간 애플이 해왔던 것이었다. 그렇게 애플이 20년간 컴퓨터 공학과 소비자 전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을 했더니 So it is not like 무엇과 같지 않게 되었냐면 We are having to cross the river to go somewhere else.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The other side on the river. 강의 반대쪽에서 is coming to us. 우리에게 건너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주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인문학적인 삶, 그 중에서도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르고 돌연한 것인데 그 둘을 합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획기적인 다른 것, something different한 아주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문학적인 발상, 창조적인 발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통섭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그 반대의 것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지구별을 떠났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새로운 단계로 도달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말하자면 20세 때 애플이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는 5,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적인 부분에서 뛰어났던 스티브 잡스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를 위한 것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즉 우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돼. 내 옆에 있는 회사는 상관이 없어. 라고 내 옆에 있는 것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즉 경쟁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경쟁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는 거죠.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는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제3기 인생을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인데 이 새로운 생각은 지식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저는 지식은 좌뇌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우뇌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병,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입니다. 삶에서 선택이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대부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에게 와야만 행복할 거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좋은 집을 사지 않으면, 좋은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고르는 것도 선택인데요. 고르지 않는 것도 선택이래요.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는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의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그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의 미래가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의 미래도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인간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의 의식은 아주 작아요. 그렇죠? 95%의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인간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래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고 낡아가는 존재로서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멋진 존재로 비약하고 상승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대부분 20세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늙어가고 낡아간다고 착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대요. 20세여나 30세여나 40세여나 60세여나 70세여나를 이렇게 40년, 50년, 60년간 6,000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는데 6가지 기준으로 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6가지 기준으로 20대 연애가 뛰어날까? 60대 연애가 뛰어날까? 혹은 20대 연애가 뛰어날까? 50대 연애가 뛰어날까를 저희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연애가 뛰어나지 50대 연애가 뛰어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이 6가지 중에 2가지는 20대 연애가 뛰어난데 나머지 4가지는 50대, 40대, 50대, 60대 연애가 훨씬 뛰어나더래요. 자, 그러면 2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단기 기억. 무언가를 줬을 때 빠른 속도로 외우는 것은 20대 연애가 조금 더 빠르더래요. 하나는 산술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40대 연애보다 20대 연애가 뛰어났어요. 하지만 분석하고 추론하고 통합하는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20대 연애가 40대 연애와 50대 연애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20대 연애와 40대와 50대 연애를 변별한다. 첫째, 경험치가 많아졌어요. 20대 연애가 경험한 것과 40대 연애가 경험한 것은 20년간의 경험치가 생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오는 가능성의 덩어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전문 지식. 20대 연애가 40대, 50대가 되면서 20, 30년 동안 전문 지식이 많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가지고 전공으로 살았으니까 이 영어에 대해서는 이 영어로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방향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페셔널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20대 이후부터는 죽어가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94세가 된 학자가 책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가 94세인데 책을 쓰고 있었어요. 하버드대 70대 교수의 뇌를 스캔을 했더니 새로운 신경세포가 이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그 20년, 30년이 지나버린 2021년 이 시기는 우리는 천재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21세기의 여러분입니다. 인간이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의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오면 긍정으로 선택하십시오. 물이 반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어온다면 생각을 뒤집으세요. 그래서 물이 반이나 남았어? 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 인생에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습을 해서 완벽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perfect, 완전한, 완벽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perfect라고 합니다.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예요. 영어로 인간은 human being입니다. be라고 하는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영어는 독특하게 비동사가 있는데요. 이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 이다, 있다, 되다에 ing를 붙여서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세, 죽기 전까지,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지구별 여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을 해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은 20대, 30대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을 하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멋진, 좀 더 폭발적인 존재로서 비이학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행복하다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저는 마음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요. 저는 공무원연수원에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힘들게 밤 1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서관에 가보면, 시립도서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20대, 30대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하는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제가 강의를 가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제 강의가 끝나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가님의 강의를 들었더니 아,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스트레스가 사실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내가 뭔가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래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죠. 많게는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즉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질서와 균형과 조화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95%의 무의식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르는 것도 선택, 고르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인간은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 자, 그럼 생각이란 뭘까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과거의 기억들. 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이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장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건 필드예요. 들판인 거죠. 필드 시어리를 장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생각이라고 하는 장을 펼쳐놓고 평생을 걸어다니다가 죽는다고 해요.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을 경험하다가 평생을 경험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들판이 펼쳐질 것이고 그 들판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기억들 플러스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무엇이다?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생각을 내 안에 들여야 합니다. 경제학자이며 철학자인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적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더해야만 가능합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더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단 1도가 모자라는데 그 1도를 채우려고 하지 않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가님,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이 100도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끓지는 않아요. 100도에서 약간의 인터벌을 둔 다음에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100도까지 끌고 가야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만의 최선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루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5%의 뇌를 쓰고 10%의 뇌를 쓰고 12%의 뇌를 쓰는데 천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아인슈타인도 10%, 12%이 정도의 뇌를 쓰고 이 지구별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뇌를, 천재적인 뇌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의 10%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지구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천재적인 발상도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포화되지 않으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당신의 좌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좌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성, 판단, 감정, 경쟁, 에고, 몸을 가진 한 사람의 나, 부정적, 지식의 영역.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좌뇌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정말 빠른 속도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3끼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다 라고 하는 것 감정인데요. 이 감정은 판단의 영역이에요. 충분히 이성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좌뇌는 이성, 판단, 감정, 경쟁, 에고, 그리고 부정적, 지식의 영역, 그리고 뭐라고요? 몸을 가진 한 사람의 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좌뇌 영역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좌뇌와 우뇌가 연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좌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뇌는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요.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실 때에도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뇌가 움직일 때는요. 새로운 생각, 낯선 것들이 왔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할 때 뇌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낯선 상황이 왔을 때 뇌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뇌적인 삶을 살 때에는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삶으로 넘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우뇌는 당신의 미래, 3기 인생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3기 인생을 폭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뇌를 바꿔야 됩니다. 뇌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꾸려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뇌의 특징들은 감정이 아니라 감성, 상상, 창의, 창발, 창조, 그리고 사랑. 여러분 감정은요. 좋다 싫다가 분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에고예요. 이건 좌뇌적인 거죠.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는 나는 2개의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나, 좌뇌적인 나, 에고로서의 나,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문자 셀프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더 커다란 나, 내 옆에 있는 나도 나예요. 즉 내 옆에 있는 너가 사실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뇌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정을 뒤집는 것, 그래서 긍정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초긍정 울트라 캡장의 삶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뇌가 지식의 영역이라면 우뇌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좌뇌가 내가 경험한 1인 뇌라면 우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DNA가 모두 저장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3기 인생을 폭발적으로 살고 싶다면 나만의 인생을 가진 좌뇌적인 삶에서 폭발적인 뇌,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모든 DNA가 살고 있는 우뇌의 삶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뇌는 좌뇌와 우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좌뇌적인 삶만 살기 때문에 우뇌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뇌를 깨우는 삶을 살아야만 새로운 삶이 나에게 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뇌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 3기, 당신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1기와 2기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3기는 나 자신을 찾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 But rather, 차라리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란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재교육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어떤 어머니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있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제가 말씀드렸죠.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56년에 지구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인자 말씀드렸죠. 사람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튼실하지 않다면 나와 타자의 관계가 튼실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커다란 깨달음이 있었대요. 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85%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내 재산의 85%.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던 우리의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56세 10월 달에 이 지구별을 떠나는 순간에도 3월에 자기 집 증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까지는 올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나에서 너에서 우리에 이르는 작업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9세의 췌장암에 걸려서 50세의 완치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51세에 재발해서 56세의 지구별을 떠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996년생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전에 영어학원에 있을 때 나 히말라야도 가고 중국에도 한 달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지금 가난한 엄마가 훨씬 멋지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너머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약 70년도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압축된 경제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압축 성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많은 이 외피를 키웠다면 지금부터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인간의 삶도 1기와 2기를 마치고 지금 3기를 준비하신다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생 3기의 나, 당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것, 당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옆에 있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너라고 하는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자는 나의 거울이다. 타자는 나의 거울이다. 지금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 혼자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입니다. 이 조각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조각을 하는 대리석이 너무너무 거칠어서 100년 전에도 이 작품은 1501년, 1502년, 1503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27세, 28세, 29세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다비드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지고 싶을 만큼 생생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대리석 속에 있는 다비드를 바깥으로 꺼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저 대리석은 너무 거칠어서 100년 전에도 어떤 저명한 조각가에게 이걸로 작품을 예언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정을 가지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거칠게 떨어져서 이 작품, 이 대리석 가지고는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100년 동안 버려져 있던 것이었대요. 그걸 미켈란젤로에게 의뢰를 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가진 다비드를 꺼냈어요. 자기 자신은 꺼냈을 뿐이라고요. 제가 왜 저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저 조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저런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술작품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나라고 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면 저 다비드를 만들었던 저 다비드라고 하는 이 조각을 꺼냈던 그 거대한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다비드라고 하는 존재, 아주 멋진 존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돌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태, 게으름, 태만, 질투, 분노, 화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긍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손바닥 뒤집기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것으로 뒤집어라.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첫 생각이 들었으면 뒤집어서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을 뒤집어라. 그래서 5%의 의식이 끊임없이 선택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좌뇌의 영역에서 우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책만 많이 보는 지식인이었을 때에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너무 분명했고 영재들만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되면 수능 기출문제를 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 머신을 만들어내는 공부하는 기계, 이런
이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영역에서 지혜의 영역, 좌뇌의 영역에서 우뇌의 영역으로 바뀌는 작업, 즉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 작업을 했더니 저라는 존재가 양적으로 포화돼서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56년의 짧은 지구별 여행자 스티브 잡스가 준 선물. 자, 56년의 짧은 지구별 여행을 마치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Last words라고 해서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나를 위해서 돈을 대신 벌어달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나 대신에 운전을 대신해 달라고 하면 나 대신에 운전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별의 경제의 가장 상층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 혹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전 세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지만 유일하게 읽지 않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Book of Life. 삶이라고 하는 책을 나는 읽지 못했던 것 같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간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당신 주변에 있는 배우자,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갔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최고까지 올라갔지만 그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56년 정도의 지구별 여행밖에 하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남겨놓고 이 지구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쥐고 있으면 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빵을 쥐고 있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나를 깊숙이 알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너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야. 그런데 태어났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동고라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동고라고 하는 두 단어를 찾아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힘든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 즉 엠퍼시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 지점에 도달을 하는 순간 인간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56년간의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와 너를 분리시켰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경쟁자로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열등하게 만들고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성가 오쇼 라즈니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어라. 지금 우리나라는 지식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학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보예요. 이 낱낱이 정보가 체계를 갖고 질서를 잡게 되면 그게 비로소 지식이 됩니다. 근데 이 지식을 넘어서 있는 것, 지식을 불쏘시개 삼아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혜의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21세기의 지식인들, 아는 자로 삽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 이 정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100세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쇼 라즈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발전한다. 삶은 신선해야 한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도록 해라.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죠?
미국에도 많고 영국에도 많고 정말 우울증 환자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소극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소극적인 방법으로 질병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만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쇼 라진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나, 아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늘 신선한 청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3기,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도약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만드실 수 있습니다. 5%의 의식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림에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춤추는 그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how others see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How you se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means everything, 그것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집을 사고 커다란 차를 샀을 때 행복한 것은 욕망의 일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의 세상, 뇌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피드 시대죠. 그리고 시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시각적으로 만나고 있죠. 근데 이건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폭발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활자라고 하는 것,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시각적으로 읽어갈 때 뇌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해야 좌뇌적인 이성과 판단과 부정의 삶에서 긍정의 삶, 초긍정 울트라 캡장의 운의 삶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이렇게 베고자 하는 벽에로도 쓸 수 있지만 그걸 펼치면 한 사람의 일생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 책을 떠들어 보시는 순간 최소한 1만 권의 책을 읽은 작가의 뇌 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내 안에 들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얕은 시냇물은 졸졸졸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장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00년 지구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100년 지구별 여행을 하는 지구별 여행자라면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이 가장 늙고 낡고 오래된 날이지만 우리가 100세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봤을 때 아직 오지 않은 100세를 기점으로 한다면 오늘이 가장 어리고 젊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3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눈 뜨는 순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3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